죽어라, 이 쓸모없는 년. 차라리 죽어 걸음이나 되는 게 낫겠다. 쩌렁쩌렁한 고함과 함께 허공을 가르는 채찍 소리가 장터의 소란스러움을 단번에 집어삼켰으니 그 소리가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듯하여 오가던 장사치들과 구경꾼들이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난 푸죽간 앞마당에는 짐승의 피비린내와 사람의 비릿한 혈향이 뒤섞여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바닥에 널브러진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옷가지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누더기는 이미 검붉은 피로 얼룩져 본래의 색을 잃었고 가녀린 등은 채찍이 지나간 자리마다 살점이 터져 붉은 꽃이 핀 듯 참혹하기 그지없었으나 정작 매를 맞는 여인은 고통에 찬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저 가쁜 숨만 몰아쉬며 파들파들 떨고 있을 뿐이었다. 이를 내려다보는 거구의 사내는 눈이 뒤집혀 흰자위가 번들거리는 백정 황소였는데 그는 손에 든 쇠존매를 다시금 높이 쳐들며 입가에 거품을 물고 악귀처럼 소리쳤다. 내년이 감히 내 고기를 훔쳐먹어 개한테 던져줄지언정 내년 뱃속에 들어갈 고기는 없다 이 말이다. 사람들은 끔찍한 광경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감히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으니 그 백정 황소의 성질이 워낙 포악하고 주먹이 무소에 같아 섣불리 끼어들었다가는 재체 명을 재촉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저 혀를 차며 저러다 애 잡겠네, 잡겠어 라고 수근거릴 뿐 누구 하나 그 처참한 폭력의 고리를 끊으려 하지 않았는데 그때 군중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온 덩치 큰 사내 하나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랫마을 나무꾼 돌석이었다. 남들보다 머리는 반뼘쯤 모자라지만 힘 하나는 장사요. 심성은 비단결 같기로 소문난 돌석은 오늘따라 유난히 들뜬 표정으로 품속을 소중히 감싸쥐고 장터에 나왔던 참이었다. 그의 품속 깊은 곳 꼬질꼬질한 배보자기 안에는 그가 꼬박 10년을 하루같이 남의 집 머슴살이와 나무장사를 하며 모은 전 재산 엽전 2냥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돌석이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가 하면 한겨울 살을 내는 칼바람을 맞으며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나무를 했고 한여름 땡볕 아래서 등껍질이 벗겨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짐을 날랐으니 그야말로 그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응어리진 목숨 같은 돈이었다. 그는 이 돈으로 늙으신 홀어머니가 계신 초가 삼간에 썩어가는 지붕을 고치고 남은 돈으로는 어머니가 그토록 드시고 싶어 하던 꿀타래 하나를 사서 돌아갈 요량으로 마음이 부풀어 있었다. 헌데 장터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온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에 이끌려 이곳까지 오게 되었고 눈앞에 펼쳐진 지옥 같은 광경에 돌석의 두 눈은 휘둥그레지고 입은 딱 벌어져 다물어질 줄을 몰랐다. 아이고, 저걸 어째 사람 살려. 돌석은 저도 모르게 신음 같은 소리를 내뱉으며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는데 백정의 쇠존매가 여인의 가냘픈 어깨를 후려칠 때마다 마치 제 살이 찢기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단딜 수 없었다. 백정 황소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자 더욱 기세가 등등해져 이번에는 채찍을 던지고 싶어런 식칼을 집어들며 으르렁거렸다. 오늘 내 인연의 목을 따서 돼지피와 섞어 순대나 만들어야겠다. 어차피 부모도 없는 천한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가도 누가 알겠느냐. 그 섬뜩한 말에 구경꾼들은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고 여인은 이제 체념한 듯 흐릿한 눈동자로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다. 그 순간 돌석의 가슴속에서 쿵쾅거리는 심장소리가 귓가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냥 지나가야 한다. 못 본 척해야 한다. 이 돈은 우리 어머니 지붕 고칠 돈이다. 10년을 모은 돈이다. 돌석의 머릿속에서는 이성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으나 그의 투박한 두 발은 이미 뇌의 명령을 거부한 채 저벅저벅 백정의 앞으로 걸어나가고 있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품속의 엽전 꾸러미를 꽉 쥐고 있었는데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만하시오. 돌석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벼락같이 컸으나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니 이는 용기라기보다는 공포와 연민이 뒤섞인 절규에 가까웠다. 갑작스러운 방해에 백정 황소는 칼을 든 채 험악하게 인상을 구기며 고개를 돌렸고 돌석의 남루한 행색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뭐야, 이 동네 바보 돌석이 아니냐. 내 놈이 제사상에 오를 돼지머리가 되고 싶어 환장을 했느냐, 썩 꺼지지 못해. 황소의 고함에 돌석은 어깨를 움츠렸지만 바닥에 쓰러진 여인의 처참한 몰골과 눈이 마주친 순간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단전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왔다. 여인의 눈은 죽어가는 짐승의 그것이 아니라 깊고 맑은 우물 속에 갇힌 별처럼 처연하면서도 기이한 빛을 내고 있었기에 돌석은 그 눈빛에 홀린 듯 멍하니 서 있다가 덜컥 말을 뱉고 말았다. 사겠소. 내가 그 사람을 사겠소. 장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돌석이가 미쳤나 봐. 사람을 산다니. 그것도 저 다 죽어가는 백정딸을. 저 바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배보자기를 꺼내어 황소의 발치에 던졌다. 짤랑거리는 묵직한 금소금이 흙바닥에 울려 퍼졌고 보자기 매듭이 풀리면서 누런 엽전 두 냥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황소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더니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이내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들거리는 입가에 번졌다. 이게 웬 떡이냐. 내 놈이 10년 동안 똥지게 져서 모은 돈을 이 송장 같은 년을 위해 쓰겠다고. 황소는 킬킬거리며 칼끝으로 돈주머니를 낚아채듯 집어 올리고는 침을 탁 뱉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좋다 거래는 성사됐다. 이제 인연은 내 놈 것이다. 삶아 먹든 구워 먹든 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명심해라. 반품은 절대 안 된다. 황소는 횡재라도 했다는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푸죽간 안으로 사라졌고 구경꾼들은 돌석을 향해 아이고 저 멍청한 놈. 평생 모은 돈을 저렇게 날리다니. 지붕 고칠 돈이라며 쯧쯧 어머니가 알면 까무러 치시겠네. 라며 혀를 찼다. 돌석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으나 묵묵히 몸을 굽혀 피투성이가 된 여인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여인의 상태는 더욱 심각하여 숨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그르렁거렸고 앙상한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말라있어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웠다. 돌석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여인의 상처투성이 몸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는데 여인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 깜짝 놀랐다. 미안하오. 내 늦게 와서 미안하오. 돌석은 누구에게 하는지 모를 사과를 중얼거리며 깃털처럼 가벼운 여인을 등에 업었다. 여인의 축 늘어진 팔이 돌석의 거친 목을 힘없이 감았고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돌석의 뒷목을 간지럽혔다. 돌석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뗄 때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여인의 미세한 떨림이 그의 심장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장터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돌석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집으로 향하는 산길은 멀고도 험했으며 돌석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돈을 다 써버렸으니 이제 지붕은 어떻게 고칠 것이며 늙으신 어머니께는 또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왔다. 내가 미쳤지. 정말 미쳤어. 돌석은 속으로 자신을 책망하고 또 책망했다. 그러나 등에 업힌 여인이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무의식 중에 살려 주세요 라고 희미하게 속삭였을 때 돌석은 꽉 깨문 입술 사이로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비록 빈털터리가 되었고 온 동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지언정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
그의 텅 빈 가슴을 근근히 채워주고 있었다.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산새들이 둥지를 찾아 날아드는 시각 돌석은 피냄새와 땀냄새가 뒤섞인 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도 값비싼 짐을 지고 어둠이 깔리는 산길을 묵묵히 걸어 올라갔다. 저 멀리 산허리에 걸린 초승달만이 이 바보 같은 사내의 귀갓길을 서글프게 비추고 있었다. 돌석의 등에서 여인은 가끔씩 경련을 일으켰고 그때마다 돌석은 괜찮다, 이제 괜찮다 하며 아이를 달래듯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다리를 토닥였다. 산길 옆 가을물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고 돌석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으나 그는 배고픔조차 잊은 채 오직 집에 빨리 도착해야겠다는 일념뿐이었다. 어머니가 보시면 기절초풍하실 텐데 몽둥이 찜질을 당해도 싸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을. 그는 복잡한 심경을 애써 누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여인이 가늘게 눈을 뜨더니 흐릿한 시야 속에서 흔들리는 돌석의 땀 젖은 뒷목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이다가 이내 다시 까무룩 정신을 놓았으니 이는 두 사람의 기구한 인연이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이미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위는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멀리서 돌석의 집 다 쓰러져가는 초갓집 굴뚝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어머니가 아들의 저녁밥을 지으며 기다리고 계실 것이었다. 꿀탈에는커녕 피투성이가 된 낯선 여인을 업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불효자 돌석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지식여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대문 없는 사립짝을 밀고 들어섰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요. 돌석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듯 작았으나 부엌에서 나온 노모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들렸으리라. 밥주걱을 든 채 굽은 허리를 펴고 나오던 노모는 아들의 등 뒤에 엎인 처참한 몰골의 여인을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나무 해오라니까 웬 귀신을 업고 왔어. 노모의 탄식과 함께 돌석은 무릎을 꿇었고 그의 등 뒤에 엎인 여인은 마치 운명의 끈처럼 그에게 매달려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초가삼간의 방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가 묘하게 뒤섞여 코를 찔렀으니 이는 돌석이 없고 온 여인의 몸에서 나는 처참한 흔적 때문이었다. 돌석의 노모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 채로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드기 시작했으니 아들이 저지른 일이 기가 차고 코가 찰 노릇이었으나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어미의 심정이었다. 찢어진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윗목에 여인을 뉘어놓고 노모는 낡아빠진 무명천을 따듯 물에 적셔 여인의 몸에 엉겨붙은 피와 흙먼지를 조심스레 닦아내기 시작했는데 닦아낼수록 드러나는 상처들이 흡사밭을 갈아엎은 듯 끔찍하여 노모의 입에서는 연신 아이고 맙소사, 사람 탈을 쓰고 어찌 이리 독하게 때렸을꼬 하는 탄식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다. 돌석은 방구석의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깨를 움찔거리며 제 허벅지만 꼬집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조차 잦아들었으나 돌석의 집만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노모가 피고름이 굳어 옷과 살이 한 덩어리가 된 부분을 떼어낼 때마다 의식을 잃은 여인의 입에서 얕은 신음이 새어나왔고 그 소리는 돌석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다. 겨우 닦아놓고 보니 여인의 얼굴은 해골처럼 말랐으되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피부가 배곡 같아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예사롭지 않은 기품이 서려 있음을 노모는 단박에 알아차렸다. 돌서가 이 처자손이 험한 일 한 번 안 해본 손이다. 굳은 살 하나 없이 보드라운 것이 필시 귀한 집 자식 같은데 어쩌다 백정놈한테 잡혀 곤욕을 치렀을꼬. 노모의 말에
돌석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 여인을 훔쳐보니 창백한 얼굴 위로 달빛이 내려앉아 마치 천상에서 떨어진 선녀가 잠든 듯하여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이튿날 아침이 밝자마자 동네 우물가와 빨래터는 온통 돌석의 이야기로 들끓었으니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돌석이 거금 2냥을 주고 백정딸을 사왔다는 소문은 밤새 부풀려져 온갖 추측을 낳고 있었다. 글쎄 그 바보가 장가 못 간 하니 맺혀서 기어이 송장을 사다가 색시를 사무려나 보네. 백정 황소 그놈이 땡 잡았지. 다 죽어가는 연을 2냥이나 받고 팔아치웠으니 지금쯤 주막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을걸. 아낙네들의 입방아는 맵고 짰으며 지나가던 사내들은 돌석의 집 쪽을 향해 낄낄거리며 손가락질을 해댔다. 돌석은 나무를 하러 가기 위해 지게를 지고 나섰다가 대문 앞에서 마주친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비웃음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도망치듯 산으로 뛰어 올라가야만 했다. 그가 산속에서 도끼질을 할 때마다 바보 멍청이 돌석이 라고 외치는 환청이 들리는 듯하여 그는 평소보다 더 세게 나무를 내려치며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달래야 했다. 하지만 돌석은 해가 지고 집에 돌아와서는 딴 사람이 되었으니 밖에서 겪은 수모는 문 밖에서 털어버리고 방 안의 여인에게는 지극정성을 다했다. 그는 좁디 좁은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여인이 편히 잘 수 있도록 자신은 헌 거적대기 하나를 들고 밖으로 나가 토방 위에 자리를 폈다. 얘야, 날이 차다. 그냥 아랫목에 발이라도 들이밀고 자거라. 노모가 안쓰러워하며 만류했지만 돌석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아니어요.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외간 처자와 한 방을 쓰겠습니까? 저는 여기가 시원하고 좋습니다요. 라며 사람 좋게 웃어 보였다. 사실 밤바람은 뼛속까지 시리게 차가웠고 거적대기 사이로 스며드는 항해는 살을 애는 듯했으나 돌석은 행여나 자신의 존재가 여인의 명예에 흠이라도 낼까 여저어하여 스스로 찬바람을 맞으며 밤을 지새우는 것이었다. 차가운 달빛만이 토방에 웅크린 돌석의 등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으니 비록 배움없는 나무꾼일지라도 그 마음 씀씀이는 옛 성현이 말한 군자 준지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사흘이 지나고 여인이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흑천장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다보는 노모의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정신이 드느냐, 쯧쯧 목이 탈 게다. 이것 좀 마셔보거라. 노모가 내미는 미움을 받아먹으며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물으려 했으나 목이 잠겨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나무짐을 부리고 들어온 돌석이 땀범벅이 된 얼굴로 들어서다가 깨어난 여인과 눈이 딱 마주쳤다. 돌석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깨어나셨소. 몸은 좀 어떻소 하며 횡설수설 말을 더듬었다. 여인은 자신을 구해준 사내가 바로 이 투박하고 못생긴 나무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하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 눈물은 고마움과 서러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액체였다. 여인의 이름은 연화라고 했다. 그녀가 겨우 기운을 차려 쉰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밝혔을 때 돌석은 그 이름이 마치 고귀한 꽃 이름 같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연화 낭자. 돌석이 어색하게 부르자 연화는 헬쑥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가 어찌나 처연하고 아름다운지 돌석의 심장은 또다시 쿵쾅거리며 요동을 쳤다. 연화는 몸을 추스르자마자 누워만 있을 수 없다며 억지로 일어나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 불편한 몸으로 절뚝거리며 마당을 쓸고 성한 손으로 나무를 다듬는 그녀의 모습은 천한 백정의 딸이라기에는 너무나 기품이 있었고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절도가 있어 노모조차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다. 돌석은 그런 연화를 보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으나 그저
그녀가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사하여 묻고 싶은 말들을 가슴속에 묻어두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으니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불길한 그림자가 돌석의 오두막을 덮쳤다. 돌석이 준 두 냥을 노름판과 술판에서 탕진해버린 백정 황소가 술에 잔뜩 취해 벌건 눈을 하고 돌석의 집 대문을 걷어차며 들이닥친 것이었다. 이놈 돌석아 썩 나오지 못해 쩌렁쩌렁한 고함에 놀라 마당에 있던 닭들이 푸두덕거리며 날뛰었고 부엌에 있던 노모와 방 안에 있던 연화가 사색이 되어 뛰쳐나왔다. 황소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마루에 걸터앉아 있는 돌석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야, 이 도둑놈아 내 딸년 내놔라. 두 냥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그년이 밥을 얼마나 축냈는데 고작 두 냥으로 퉁치려 들어. 황소는 억지를 부리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돈이 떨어지자 연화를 다시 데려가 다른 곳에 팔아먹거나 돈을 더 뜯어내려는 수작임이 분명했다. 돌석은 평소 같았으면 벌벌 떨며 도망쳤을 테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그의 등 뒤에는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연화가 서 있었고 늙은 노모가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돌석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덩치는 황소 못지않게 컸으며 매일 나무를 하며 다져진 근육은 돌처럼 단단했다. 못 데려가오. 이미 돈을 주고 샀으니 내 사람이오. 더 이상 이 사람을 괴롭히지 마시오. 돌석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치며 앞을 막아서자 황소는 뜻밖의 방역에 잠시 움찔했다가 이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품에서 시퍼런 정육칼을 꺼내 들었다. 허허, 이 미친놈이 제삿밥을 일찍 먹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래, 오늘 내 놈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주마. 살기 등등한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이자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돌석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안 돼요. 나으리 피하세요. 연화의 외침에도 돌석은 물러서지 않고 두 팔을 벌려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바보 천치의 멍한 눈이 아니었으며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수컷의 본능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 시체를 넘기 전에는 절대로 손끝 하나 댈 수 없다. 돌석의 결연한 외침이 좁은 마당을 울렸고 황소는 침을 퇴 뱉으며 칼을 고쳐잡고 짐승처럼 달려들 태세를 갖추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찬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세 사람의 옷자락을 거칠게 흔들었다. 하늘에는 어느새 먹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리고 있었으니 이는 곧 닥쳐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했다. 돌석은 식은땀이 흐르는 손으로 뒤에 있는 연화의 온기를 느끼며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황소가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려는 찰나 연화가 돌석의 등 뒤에서 불쑥 튀어나와 황소의 앞을 막아섰다. 멈추시오. 내 돌아갈 테니 이분은 건드리지 마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황소는 멈칫하며 연화를 쏘아보았고 돌석은 깜짝 놀라 연화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아니 둬요. 저놈이 당신을 죽일 것이오. 돌석의 절박한 만류에도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슬픈 눈으로 돌석을 바라보았다. 은인에게 피를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연화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체념이 아닌 무언가 결단을 내린 듯한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으니 그 순간 그녀의 남루한 옷차림 너머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 난폭한 황소마저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다. 물러거라. 네가 비록 짐승을 잡는 백정이라 하나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거늘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이토록 무도한 짓을 저지르려 하느냐. 연화의 입에서 터져나온 호통은 가녀린 몸집과는 어울리지 않게 서리발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으니 마치 대감마님들이 아래 것들을 꾸짖을 때나 볼 법한 기세였다. 칼을 치켜들었던 황소는 뜻밖의 기백에 눌려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는데 그 순간 맑은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우르릉 하고
으르렁대니 미신을 굳게 믿는 무지렁이 백정의 간담이 서늘해진 것은 당연지사였다. 게다가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하나둘씩 대문 밖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자 제 아무리 포악한 황소라 해도 보는 눈이 많아 더 이상 행패를 부리기 어려웠다. 퇴, 재수원 붙었네. 두고 보자 내 인연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테니. 황소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꽁무니를 뺐으나 그 뒷모습에는 도끼가 서려 있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황소가 사라지자 긴장이 풀린 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연화는 재빨리 돌석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연화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돌석은 그런 그녀의 손길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으나 짐짓 태연한 척하며 투박한 손으로 제 가슴을 툭툭 쳤다. 아이고 괜찮다마다요. 이 돌석이 통뼈인 거 모르시오. 저까지 백정놈 한 주먹거리도 안 둬. 돌석은 허세를 부렸으나 사실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생긴 듯 하였으니 그것은 생사를 함께 넘긴 이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연민이었다. 그날부터 돌석의 집에는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으니 쓰러져 가던 초가 삼간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었다. 연화는 몸이 회복되자마자 집안을 닦고 쓸며 살림을 진두지휘했는데 솜씨가 어찌나 야무지고 정갈한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던 방 안에서 은은한 쑥 향기가 감돌았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지혜였다. 하루는 나무를 팔러 나가는 돌석을 불러 세운 연화가 조용히 일렀다. 나으리 오늘은 장터 입구에서 나무를 팔지 마시고 서문 밖 기와집들이 모여있는 촌으로 가보셔요. 그곳 선비님들은 글 읽는 데 쓸질 좋은 참나무 숯을 귀하게 여기시니 평소보다 값을 2배는 더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돌석은 반신반의하며 그녀의 말대로 서문 밖으로 향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의 하인들이 서로 다투어 돌석의 나무를 사가려 하니 평소라면 해질녘까지 팔아야 했을 나무를 오전에 다 팔고도 돈을 배로 벌어오게 된 것이었다. 어머니 연화낭자, 이것 보셔요. 오늘 돈을 이만큼이나 벌었습니다요. 돌석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엽전 꾸러미를 흔들자 노모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연화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수건으로 돌석의 땀을 닦아주었다. 밤이 되면 연화는 호롱불 아래서 돌석을 앉혀놓고 그를 가르쳤다. 나으리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하여 부끄러울 것은 없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없음을 부끄러워해야지요. 연화가 붓대신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글자를 쓰면 돌석은 그 고운 손길을 따라 더듬더듬 글자를 익혔다. 처음에는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하던 돌석의 글씨가 점차 반듯해져 갔고 셈을 하는 법을 익히니 장사치들에게 속는 일도 없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바보 돌석이가 백정딸을 데려오더니 천재가 되었다며 혀를 내둘렀으나 그 누구도 연화의 정체를 의심하지는 못했다. 그저 복덩이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부러워할 뿐이었다. 그러나 호사다마 하옷이 더머라 했던가 평화로운 나날은 길지 않았다.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돌석은 평소보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구르고 말았다. 사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앙심을 품은 황소가 푼 건달들이 산길에 몰래 파놓은 함정 때문이었다. 으악, 비명과 함께 돌석은 가파른 비탈을 굴러떨어졌고 날카로운 바위에 다리가 찢기고 머리가 깨져 피투성이가 된 채 정신을 잃고 말았다. 밤이 깊도록 돌석이 돌아오지 않자 불길함을 느낀 연화는 비를 뚫고 산 입구까지 달려나갔고 마침 지나가던 약초꾼에 의해 엎혀오는 처참한 몰골의 돌석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다. 나으리 눈을 뜨세요 제발. 돌석은 숨은 붙어 있었으나 상처가 깊어 열이 불덩이처럼 끓어올랐다.
의원을 불렀으나 늙은 의원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상처가 덧나 도끼가 뼈에 사무쳤네. 귀한 산삼이나 웅담을 쓰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겠어. 허나 자네들 형편에 그런 약을 어찌 구하겠나. 의원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산삼 한 뿌리 값은 돌석이 평생 나무를 해도 만져보지 못할 거금이었다. 노모는 실성한 사람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방 안은 절망의 그림자로 가득 찼다. 연화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는 돌석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투박하고 거친 그 손, 자신을 살리기 위해 전 재산을 바치고 매일 밤 찬바람을 맞으며 자신을 지켜준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내 목숨을 깎아서라도 살려야 한다. 연화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결연한 빛을 띄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더듬었다. 그리고 깊숙이 찔러 넣었던 낡은 나무 비녀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스러운 물건을 천천히 꺼내 들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영롱한 초록빛을 뿜어내는 빛의 옥비녀였다.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용이 승천하는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왕실이나 최고의 관료 집안의 여인들만이 지닐 수 있는 보물 중의 보물이었다. 남루한 누더기를 걸친 연화의 손에서 뿜어나오는 그 고귀한 빛은 초라한 방안을 환하게 비추며 기이한 대조를 이루었다. 어머니. 연화가 나직이 노모를 불렀다. 통곡하던 노모가 눈물 젖은 눈을 들어 옥비녀를 보더니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이게 뭐냐? 도깨비 불이냐? 노모는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보물의 광채에 눈이 부셔 눈을 비볐다. 연화는 비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말했다. 이것을 읍내 전당포에 가져가면 산삼뿐만 아니라 이 집을 기와집으로 바꾸고도 남을 돈을 줄 것입니다. 어머니 어서 가서 약을 구해오세요. 어서요. 노모는 손을 벌벌 떨며 비녀를 받아들었으나 감히 만지기도 두려워 주춤거렸다. 아가 이건 내 정체와 관련된 물건 아니냐. 이걸 팔아도 되는 개냐. 노모의 물음에 연화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물건이 무슨 소용입니까? 제게는 나으리의 목숨이 천하 어떤 보물보다 귀합니다. 노모가 비녀를 품에 안고 빗속을 뚫고 읍내로 달려간 사이 연화는 물수건으로 돌석의 이마를 닦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으리 일어나세요. 제가 누구인지, 제가 왜 백정의 딸로 살아야 했는지 다 말씀드릴 테니 제발 일어나만 주세요.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돌석의 뺨에 떨어지자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돌석이 미간을 찌푸리며 신음했다. 열에 들뜬 돌석의 귓가에 연화의 흐느낌이 자장가처럼 혹은 주문처럼 스며들었다. 그날 밤 돌석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나무꾼이 아니라 비단 옷을 입은 선비였고 연화는 고운 한복을 입은 규수였다. 두 사람은 꽃이 만발한 정자에서 시를 읊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포졸들이 들이닥쳐 연화의 아버지를 포박해 끌고 가는 것이었다. 아버지 억울합니다.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연화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며 돌석은 안 돼 라고 소리치며 눈을 번쩍 떴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밤새 자신의 곁을 지키다 쪽잠이 든 연화의 파리한 얼굴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머리에는 항상 꽂혀 있던 낡은 나무 비녀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방문이 열리며 노모가 의원과 함께 헐레벌떡 들어왔는데 의원의 손에는 귀한 탕약이 들려 있었다. 살았다 살았어. 내 색시 덕분에 네가 살았다. 노모의 외침의 돌석은 몽롱한 정신으로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하얀 목덜미, 그리고 누더기 옷으로도 감출 수 없는 고결한 기품. 돌석은 직감했다. 자신이 구한 여인이 평범한 백정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약 기운이 퍼지며 돌석의 호흡이 안정을 되찾을 무렵 읍내 장터와 관에는 괴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떤 할망구가 왕실에서나 볼 법한 옥비녀를 들고 왔더라. 그 비녀에 새겨진 문양이 10년 전 영모로 몰려 멸문지와 애미의 맨지후어를 당한 김대감 댁 문양과 똑같다던데. 소문은 바람을 타고 천리박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으니 이는 묻혀있던 거대한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신호탄이었다. 한편 비녀 판돈을 노리고 눈이 뒤집힌 백정황소와 공을 세워 출세하려는 부패한 사또가 은밀히 내통하고 있었으니 돌석의 집 주위로 다시금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옥죄어오고 있었다. 폭풍전야 바오흥첸예의 고요함 속에서 연화는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비녀가 세상에 나온 순간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는 것을. 먹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대낮인데도 사위가 밤처럼 어두컴컴하니 흉흉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마을을 휘감는 모양새가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읍내 관아의 육모방망이를 든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은 돌석이 겨우 미음 한 그릇을 비우고 기력을 차릴 즈음이었는데 이놈 죄인 돌석과 그 어미 그리고 정체불명의 계집은 썩 나오너라 하는 호령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니 사립짝이 부서져라. 걷어차이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놀란 노모가 밥상을 엎으며 비명을 질렀고 아직 다리 상처가 아물지 않은 돌석은 절뚝거리며 방문을 열고 나섰으나 들이닥친 포졸들은 다짜고짜 돌석의 뒷덜미를 낚아채고 오랏줄로 꽁꽁 묶어대기 시작했다. 내내 이놈들 죄 없는 백성을 어찌 이리 험하게 다루느냐. 돌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보았으나 돌아오는 것은 옆구리를 걷어차는 포졸의 발길질 뿐이었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연화마저 머리채가 잡힌 채 마당으로 질질 끌려 나오니 그 광경이 참혹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대문 밖에서 까치발을 하고 구경만 할 뿐 감히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는데 군중 틈바구니에서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백정황소였다. 그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포승줄에 묶인 연화를 훑어보며 꼴 좋다 감히 내 고기를 훔쳐먹고 도망친 년이 훔친 폐물로 호의호식하려 했느냐 라며 이죽거렸는데 이는 그가 관아의 이방에게 뇌물을 바치고 도적대가 숨어있다고 거짓 고변을 한 탓이었다. 돌석과 연화 그리고 노모는 줄줄이 엮여 관아 마당으로 끌려가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이 꿇렸고 대청마루 위에는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에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사또가 호피가 깔린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또의 앞 탁재는 연화가 노모를 통해 전당포에 맡겼던 그 영롱한 초록빛을 뿜어내는 비취 옥비녀가 놓여 있었으니 사또는 그 비녀를 탐욕스러운 손길로 만지작거리며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내 이놈 돌서가 내 놈은 평생 나무나 하던 천한 놈이건을 어찌하여 왕실에서나 볼 법한 이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단 말이냐. 필시 어느 대갓집 담을 넘어 도적질한 작물이 분명하렸다. 사또의 추상 같은 호통에 돌석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읍소했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천부당 만부당하옵니다. 소인은 남의 집 반을 하나 훔친 적 없는 정직한 놈입니다요. 그 비녀는 제 색시가 아니 저 여인이 목숨처럼 아끼던 것을 저 살리겠다고 내놓기 위해 온 것입니다. 돌석의 절규에도 사또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다. 허허, 저런 뻔뻔한 놈을 보았나. 저 백정 계집이 어찌 이런 보물을 가지고 있겠느냐. 필시 둘이 짜고 도적질을 했거나 아니면 역적의 잔당들이 숨겨놓은 물건을 훔친 것이 틀림없다. 여봐라. 저놈들이 이실직고 할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형방들이 달려들어 돌석의 다리 사이에 굵은 주리대를 끼우고 비틀기 시작했다. 으악.
돌석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눈알이 튀어나올 듯 붉게 충혈되었다. 다리뼈가 서로 짓눌리는 끔찍한 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리자 구경하던 백성들은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으나 사또는 오히려 그 비명을 즐기듯 술잔을 기울였다. 말해라, 어디서 훔쳤느냐? 누구와 내통하였느냐? 형방들이 주릿대를 더 세게 비틀 때마다 돌석은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하면서도 끝까지 입을 다물지 않았다. 나는 모른다. 저 여인은 죄가 없다. 다 내가 한 짓이다. 으윽. 돌석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죄를 뒤집었어야 연화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보 같을 정도로 우직한 그의 사랑은 고문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으니 이를 지켜보는 연화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멈추시오. 제발 멈추시오. 연화가 오랏줄에 묶인 몸으로 바닥을 기어가 돌석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다. 사또 그 비녀는 제 것입니다. 도적질한 것이 아니라 제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입니다. 제발 이분을 놓아주십시오. 연화의 피 끓는 외침에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쏘아보았다. 내 아비 백정 황소 말로는 내년은 족보도 없는 고아라 하더구나. 천안 백정, 연의 아비가 누구기에 감히 저런 보물을 물려준단 말이냐. 거짓을 고하면 혀를 뽑아버릴 것이다. 사또의 위협에도 연화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눈물 젖은 눈으로 사또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매맞는 백정딸의 것이 아니었으며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대나무 같은 기계가 서려 있었다. 제 아비는 10년 전 간신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조판서 김정호 대감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여식 김연화입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이조판서 김정호. 그는 청렴결백의 상징이자 만백성의 존경을 받았으나 영모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했던 비운의 충신이었다. 구경하던 촌로들은 웅성거리며 아이고 세상에, 김대감 댁따님이 살아계셨다고. 그럼 저 비녀가 진짜란 말인가 하며 수군거렸다. 그러나 사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윽박질렀다. 이 발칙한 년 죽은 역적의 이름을 팔아 목숨을 부지하려 하다니 내년이 정녕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여봐라, 당장 전연의 목을 쳐라. 역적의 씨를 남겨두어선 아니 된다. 사또는 자신의 비리와 탐욕이 드러날까 두려워 서둘러 연화를 처형하려 했다. 망나니가 춤을 추며 칼에 물을 뿜었고 황소는 잘한다. 전연을 죽여야 뒤탈이 없다. 며 신나서 떠들어댔다. 돌석은 고통으로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연화를 향해 손을 뻗으며 안 돼, 연화야 라고 신음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절체절명의 순간 연화는 눈을 감고 하늘을 우러러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그때였다. 관아 밖 군중 틈에서 한 남루한 행색의 거지가 성큼성큼 걸어 나오더니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놈들 멈추지 못할까. 찢어진 삿갓에 해진 옷을 입은 그는 영락없는 거짓골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또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쳤다. 웬 미친 거지가 또 난동이냐. 저놈도 같이 끌어다 곤장을 쳐라. 그러자 그 거지는 삿갓을 벗어던지고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높이 쳐들었다.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는 그것은 바로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노소에 파에, 마파에, 마파이였다. 암행어사 출두요, 어명 유밍을 받들라. 그의 외침은 천둥소리처럼 관아를 뒤흔들었고 그 소리와 동시에 관아의 사방팔방에서 암행어사 출두요 를 외치는 역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졸지에 들이닥친 관군의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바빴다.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사또는 혼비백산하여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며 납작 엎드렸고 황소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암행어사는 위풍당당하게 대청마루로 올라가 사또를 발로 걷어차고는 곧장 마당으로 내려와 피투성이가 된 돌석과 묶여있는 연화에게 다가갔다. 그는 몸을 굽혀 떨고 있는 연화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왈칵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었다. 아가씨 살아계셨군요. 소인 대감마님의 은혜를 입었던 부관 최무성이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사의 통곡에 연화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나으리 하고 부르며 쓰러졌고 어사는 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그리고는 끔찍한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돌석을 바라보았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아가씨를 뵙지 못할 뻔했습니다. 여봐라, 어서 의원을 불러라. 이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으시다. 사또와 황소 그리고 부패한 관리들은 줄줄이 굴비 엮이듯 포박되어 마당에 무릎 꿇려졌다. 어사는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죄를 물었다. 내 놈들은 백성을 돌보라는 국록을 먹으면서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양민을 괴롭히고 충신의 유족을 해하려 했다. 그 죄는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니 내 왕명을 받들어 엄히 다스리리라. 사또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소용없었고 황소는 공포에 질려 개거품을 물고 기절하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만세 암행어사,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고 그 소리는 억울하게 눌려 지냈던 세월의 한을 씻어내는 듯 통쾌하게 울려 퍼졌다. 돌석은 의원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가마에 실려 가면서도 시선은 오직 연화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비단 옷을 입은 광운들이 연화를 아가씨라 부르며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보자 돌석은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다. 이제 저분은 구름 위의 사람이 되었구나. 나 같은 바보 나무꾼과는 어울리지 않는 분이야. 돌석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흙투성이가 된 뺨을 적셨다. 하지만 연화는 감에 오르기 전 멈춰서서 돌석을 향해 깊은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은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 간절했으나 돌석은 그저 씁쓸한 미소로 답하며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낡은 초가집 위로 구름이 걷히고 찬란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으나 돌석의 가슴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찬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예감케 하는 바람이었다. 애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겨울이 지나고 언 땅이 녹아내리는 소리와 함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왔으니 돌석이 사는 마을 어귀에도 연분홍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버들가지에는 물이 올라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관아를 뒤흔들었던 그날의 소동 이후 탐관오리 사또와 악덕백정 황소는 굴비 두름 엮이듯 줄줄이 엮여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그들의 죄상은 만천에 낱낱이 드러나 엄한 국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텅 빈 돌석의 오두막을 바라보며 혀를 찼다. 제쯧 돌석이 녀석 상사병이 나서 어쩌나. 제 분수에 넘치는 귀한 분을 만났으니 이제 그 그리움을 어찌 달랬고 돌석은 다리의 상처는 아물었으나 마음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아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고 있었다. 연화가 떠난 후 그는 다시 나무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렸으나 예전에 그 씩씩하던 노랫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날이 많아졌다. 연화가 머물던 방 아랫목을 쓸고 닦으며 그녀의 온기를 되새기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으니 노모가 보기에 그 모습이 애처로워 참아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에구, 이 미련 곰탱아, 잊거라. 그분은 이제 대감마님 댁 귀한 아기씨가 되어 비단 금침에서 주무실 뿐이다.
우리 같은 청어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니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노모의 타박에도 돌석은 그저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압니다요, 어머니. 제가 감히 어찌 그저 무사하신지 밥은 잘 드시는지 궁금해서 그러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고요하던 산골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으니 마을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화려한 깃발을 앞선 행렬이 들어닥친 것이었다. 암행어사 출두요를 외치던 그 위풍당당한 행렬이 다시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은 또 무슨 병고가 생긴 건 아닌지 기겁하여 길가에 납작 엎드렸다. 그러나 이번 행렬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으니 살벌한 형구 대신 오색찬란한 비단과 떡고기 상자들을 가득 실은 수레가 뒤따르고 있었고 행렬의 중앙에는 덮개가 씌워진 화려한 가마가 위엄있게 흔들리고 있었다. 행렬은 곧장 돌석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앞에 멈춰 섰다. 돌석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가 놀라 도끼를 떨어뜨렸고 부엌에 있던 노모는 허둥지둥 달려나와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나 나으리들, 저희는 지은 죄가 없습니다요. 노모가 벌벌 떨며 외치자 말을 타고 있던 암행어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에서 내렸다. 일어나시게. 죄를 물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일세. 그리고는 가마꾼에게 눈짓을 하자 가마의 문이 활짝 열리고 눈이 부시도록 고운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사뿐히 내려섰다. 그녀는 바로 연화였다. 하지만 예전의 상처투성이 백정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쪽진 머리에 옥비녀를 꽂고 화사한 저고리를 입은 자태가 영락없는 양반집 규수였다. 돌석은 눈앞의 여인이 너무나 눈부셔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 아기씨. 돌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화는 그런 돌석을 보며 환하게 웃더니 성큼성큼 다가와 덥석 돌석의 투박한 손을 잡았다. 나으리, 왜 그리 서운하게 부르십니까? 접니다, 연화입니다. 돌석은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했으나 연화는 놓아주지 않고 더욱 꽉 쥐었다. 이러시면 아니도옵니다. 남녀가 유별하고 반상의 법도가 엄한데. 돌석이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자 연화는 돌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법도 그따위 법도가 무엇이 중합니까? 제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죽어갈 때 그 법도를 따지는 양반들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살린 것은 나으리의 그 귀한 두 냥과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서더니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펼쳐들었다. 엄영유밍, 이호정, 돌석과 노모, 그리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땅에 머리를 조아렸다. 나무꾼 돌석은 비록 신부는 미천하나 그 심성이 어질고 의로워 충신의 유일한 혈육을 목숨 걸고 지켜내었으니 그 공이 지대하다. 이에 과인 구아래 누운 돌석에게 면천 미안전을 허하고 벼슬을 내리려 하였으나 김연화 낭자가 간곡히 청하여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이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 세상의 잣대로 그들을 갈라놓지 말라. 왕의 교지가 낭독되자 마을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와 하는 함성으로 뒤덮였다. 양반집 규수와 나무꾼의 혼인이라니 조선팔도의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돌석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딱 벌리고 멍하니 있다가 연화를 바라보며 더듬거렸다. 저 정말입니까? 저 같은 바보랑 정말 혼인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가진 것도 없고 글도 모르고. 그러자 연화가 돌석의 입을 손으로 가만히 막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나으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황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자신의 안위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진정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으리가 아니면 평생 혼자 늙어 죽겠습니다. 연화의 단호한 고백에 돌석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뺨을 어루만지며
생전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날부터 돌석의 초가집 마당에서는 잔치판이 벌어졌으니 이는 마을이 생긴 이래 가장 크고 떠들썩한 잔치였다. 돼지를 잡고 떡을 치는 소리가 상울짜기를 울렸고 양반 상놈할 것 없이 인근 고을 사람들까지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혼례청에는 비단 병풍이 둘러쳐졌고 사무관대를 쓴 돌석과 연지군지를 찍은 연화가 마주보고 섰다. 돌석은 어색한 관복이 불편한지 자꾸만 목을 비틀었지만 연화의 얼굴을 볼 때마다 입이 귀에 걸려 내려올 줄을 몰랐다. 마을 사람들은 바보 돌석이 장가 한번 잘 간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하며 덕담을 던졌고 노모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쁨의 눈물을 훔쳤다. 백정 황소가 훔쳐갔던 두 냥은 나라에서 포상금으로 100냥이 되어 돌아왔고 연화의 가문에서 보내온 혼수품으로 돌석의 낡은 초가집은 번듯한 기와집으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돌석은 벼슬길에 나아가라는 권유를 마다하고 여전히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는 나무꾼으로 남기를 고집했다. 나는 흙냄새, 나무 냄새 맡으며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요. 벼슬아치가 되면 머리만 아프고 우리 연화 낭자랑 오순도순 살 시간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의 우직한 대답에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지만 연화는 그런 남편을 자랑스레 여기며 내주에 힘썼다. 연화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고 돌석은 번 돈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사니 두 사람의 덕망은 날로 높아져 갔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을 때 돌석의 집 앞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돌석을 쏙 빼닮아 힘이 장사인 아들과 연화를 닮아 총명한 딸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돌석은 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다. 여보, 새참 드세요. 연화가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과 부침개를 들고 나오자 돌석은 하던 일을 멈추고 아내를 맞이했다. 연화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잔주름이 조금 들었으나 그 온화하고 기품 있는 미소는 여전했다. 고맙소 부인, 내 평생 당신을 만난 게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소. 돌석이 쑥스러운 듯 말하자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아닙니다. 제가 서방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지요. 그날 장터에서 저를 외면하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돌석을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의인 일인 돌석이라 칭송하며 그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했다. 얘들아 잘 듣거라.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고 진짜 똑똑한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란다. 저 돌석이 아저씨처럼 말이다. 돌석이 전 재산 2냥을 던져 산 것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 빚어낸 기적이었고 그 기적은 신분의 벽을 허물고 메마른 세상에 꽃을 피웠다.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을 피워낸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니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일러 바보 나무꾼과 2냥짜리 아내라 부르며 그 아름다운 사랑을 기리고 또 기리더라. 바람이 불면 산자락의 나무들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그들의 이름을 속삭이는 듯하였고 밤하늘의 별들은 그 어느 집보다 돌석의 기와집 위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